그리고 오늘 그 빼앗긴 것들이 내 목을 조르고 있다. 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였다. 2026년 1월의 첫날, 새해 아침인데도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나는 검은 우산을 쓰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문이 열리자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갸름한 얼굴에 큰 눈의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씨 되시죠? 목소리가 작고 떨렸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에 떠도는 불안은 숨길 수 없었다. 누구세요? 그녀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0년 전 내 아내 은혜와 찍은 사진이었다. 은혜는 웃고 있었고 그 옆에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저 엄마의 딸이에요. 그 순간 세상이 흔들렸다. 은혜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 장례식 날, 나는 그녀의 모든 비밀을 묻어버렸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살아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이었다. 은혜가 나와 결혼하기 전 대학 시절 만난 남자와 낳은 딸이었다. 은혜는 그 사실을 평생 숨겼다. 나와 결혼한 뒤에도 서연을 친척 집에 맡기고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서연은 고아원과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자랐다. 그리고 이제 은혜의 죽음 이후 유전자 검사로 친모를 확인하고 나를 찾아온 것이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버지. 나는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아내의 배신 그 자체였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그날부터 서연은 내 집에 머물렀다. 나는 그녀에게 방을 내주고 옷을 사주고 대학 등록금을 내주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칭찬했다. 참 대단하시네요. 남의 딸을 그렇게 잘 키우시다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혈연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서연을 볼 때마다 은혜의 배신이 떠올랐다. 은혜는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고 그 사실을 죽을 때까지 숨겼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는데 그녀가 죽은 뒤에도 나는 그녀의 무덤에 꽃을 가져다 놓았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 서연은 착한 아이였다.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집안을 청소하고 나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아버지, 오늘 회사 피곤하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은혜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그래서 더 괴로웠다. 어느 날 서연이 내 서재에 들어왔다. 내가 없는 사이 그녀는 내 책상을 뒤진 모양이었다. 그녀의 손에 은혜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 일기장을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열어볼 용기가 없었다. 이거 엄마 거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일기장을 빼앗아 들었다. 왜 함부로 뒤졌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그냥 엄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았다. 은혜는 나와 결혼하기 직전까지 그 남자와 만났다. 서연을 낳은 뒤에도 그 남자를 잊지 못했다. 나와 결혼한 것은 돈 때문이었다. 내 집안이 부유했기 때문에. 그녀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나는 일기장을 태웠다. 제가 되어 날아가는 종이를 보며 이를 갈았다.
은혜는 죽었지만 그녀의 배신은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배신의 증거가 내 집에 머물고 있었다. 서연은 점점 더 내 삶에 스며들었다. 회사 사람들도 그녀를 내 딸로 알았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회식에 나가고 해외 출장에도 데려갔다. 사람들은 부러워했다. 딸이 참 예쁘네요.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증오했다. 어느 날 서연이 말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상대는 같은 대학 동아리 선배였다. 평범한 집안, 평범한 남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연이 결혼하면 그녀는 내 손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결혼식 날, 나는 서연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 한 채, 서연은 울면서 고마워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나는 웃었다. 당연하지. 내가 내 딸이니까. 하지만 그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서연 부부가 이사간 뒤 나는 그들에게 퇴거 통보를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내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서연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지 왜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 집은 원래 내 거였어. 서연은 비틀거렸다. 하지만 선물이라고. 선물. 내가 언제 선물이라고 했지? 그냥 살게 해준 거야? 서연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요, 저희 이제 갓 결혼했어요. 갈 데가 없어요.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10년 전 은혜가 나를 배신했던 그 눈빛이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럼 빌려줄까? 월세 500만 원.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그 순간 그녀도 깨달은 모양이었다. 내가 그녀를 왜 받아들였는지. 그날부터 서연은 나를 피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압력을 넣어 해고시켰다. 은행 대출도 막았다. 서연 부부는 결국 쪽방으로 이사갔다. 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서연이 쓰레기 더미 옆에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하지만 그 시림마저도 즐거웠다. 이것이 복수였다. 은혜에게 할 수 없었던 복수를 그녀의 딸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해요. 나는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뭐를? 모든 걸 왜 저한테 이러세요? 나는 웃었다. 내 엄마가 나한테 그랬거든. 서연의 눈이 커졌다. 엄마가 뭐려? 나는 일기장 제가 담긴 유리병을 꺼냈다. 내 엄마는 나를 사랑한 적 없어. 돈 때문에 결혼했지? 너 낳고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서연은 비틀거렸다. 거짓말. 엄마는? 일기 봤어? 다 써 있었어. 서연이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이제 알았으면 꺼져. 서연은 그날 이후 사라졌다. 나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찾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서연이 사라진 지 2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강남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회사도 잘 됐고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존경했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 은혜가 나왔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연이 서 있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내 회사의 주식이 조금씩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주식은 오르내리는 법이다. 하지만 한 달 뒤 상황이 달라졌다. 누군가 대량 매도를 시작했다. 내 지분이 위태로워졌다. 조사해보니 매수자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였다. 추적할 수 없었다. 나는 불안해졌다. 누가 나를 노리는 걸까? 그리고 그날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2년 만이었다. 메시지 하나뿐이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문이 열려 있었다.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었다. 서재 책상이 뒤져져 있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리고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필체는 서연의 것이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냥 장난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다음 날 내 회사 주요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했다. 이유는 하나같이 신뢰 문제였다. 누군가 내 과거를 캐내고 있었다. 은혜의 배신 사실이 언론에 흘러나갔다. 재벌 2세, 아내의 불륜 사실 알고도 딸 받아들여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다. 물론 진실은 왜곡되어 있었다. 나는 악덕 기업인으로, 서연은 불쌍한 피해자로 묘사되었다. 나는 분노했다. 서연이 한 짓이었다. 그녀가 복수를 시작한 것이다. 서연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었다. 그녀의 남편과도 이혼한 뒤였다.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 차림새는 단정했다. 김민수 회장님. 누구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변호사였다. 이서연 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무슨 일로? 회장님께서 서연 씨에게 저지른 행위들에 대해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재산 편취, 정신적 피해 등. 나는 웃었다. 증거 있어?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충분합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내가 그녀에게 준 모든 것을 증거로 제출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대출 기록, 심지어 내가 그녀에게 보낸 메시지까지. 나는 그녀를 파괴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법정에 나왔다. 2년 만에 보는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50억 원의 배상을 하라. 판결이 내려졌다. 나는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내 재산의 절반이 날아갔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서연은 내 회사의 주식을 계속 매수하고 있었다. 그녀 뒤에 누군가가 있었다. 큰돈을 대는 사람. 나는 그녀를 만나야 했다. 변호사를 통해 만남을 주선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3년 만에 마주 앉았다.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오랜만이에요, 아버지. 이게 내 복수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당신에게 당한 걸 제가 갚는 거예요.
내 엄마는 나를 배신했어? 그리고 당신은 나를 파괴했죠. 내가 아무 죄도 없는 아이였는데. 나는 이를 갈았다.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서연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그날 이후 내 회사는 완전히 그녀 손에 넘어갔다. 나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재산도 거의 잃었다. 서연은 새 회장으로 취임했다. 언론은 그녀를 영웅으로 썼다. 배신당한 딸, 복수 성공시라는 제목들이 쏟아졌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제 끝내고 싶어요. 나는 웃었다. 끝내라고. 내가 시작했잖아.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일기장 진짜 다 태우셨어요. 나는 멈칫했다. 뭐? 엄마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써 있었어요. 민수가 알면 너무 미안해서 평생 속죄하며 살 거야.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한 모든 것이